UFO의 영상 중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원반의 비행체가 미사일을 스캔하듯 레이저와 비슷한 빔 형태의 무언가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음속의 수십, 수백 배의 속도로 날아와 미사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미사일 따위는 우습다는 듯 압도하는 엄청난 속력을 가진 이 비행체는 탄두 앞쪽을 여러 번 스캔하는 듯 하더니 곧이어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사일에 문제가 생기며 탄두 부분에서 연기가 보이고 추진력을 잃은 미사일은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UFO 연구가들은 그들이 핵에 대한 위험성과 더 나아가 인류와 우주를 위협할 만한 무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행체의 목적과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73년 로버트 제이콥스라는 인물이 캘리포니아 유리카 지역의 심야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그동안 침묵하던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합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뒤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해 군비 경쟁이 한참이던 냉전시대 1964년 9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SM-65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반덴버그 공군기지 1369 사진비행대 소속의 로버트 제이콥스 중위는 기지에서 약 190km 떨어진 빅서 해안가에 대기하며 특수망원경을 이용해 계획했던 아틀라스 미사일의 모든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이후 미사일은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되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영상을 기지로 가지고 와 영상 분석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이콥스의 상관이었던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해당 영상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담당했던 제이콥스를 영상실로 부르게 됩니다. 제이콥스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영상실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CIA 소속이라고만 밝힌 회색 옷을 입은 남성 2명과 제이콥스의 상관인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 이렇게 4명만으로 구성된 제한적인 구성원으로 시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자신이 촬영한 녹화본이 생각보다 선명한 것에 감탄하고 있던 그때 미사일 주변으로 이상한 비행물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맨스만 소령은 상영이 끝나자 비거서 주변에서 혹시 장난을 치던 사람이 있었는지 물으며 저게 무엇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 얼어있던 제이콥스는 힘겹게 UFO 같다고 말하자 CIA라 밝힌 2명의 남성은 제이콥스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자신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테니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과 함께 만약 어느 시점에 이 문제로 누군가가 압력을 가한다면 그냥 레이저 추적 플래시였다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제이콥스는 전역 후에도 9년 가까이 그날의 진실을 혼자서 간직한 채 UFO 현상을 연구하던 1973년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접한 미국의 UFO 학자이자 작가인 로버트 헤이스팅스는 1982년 제이콥스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지만 기사는 단순 흥미유발의 타블로이드판에 게재될 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986년 로버트 헤이스팅스는 제이콥스를 실제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다시 한번 기사화되며 사건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3월 27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당시 1964년 9월 15일에 아틀라스 미사일이 시험 발사된 사실은 없었다고 알려옵니다. 이후 경험담만 존재하는 제이콥스의 이야기는 분명 거짓일 것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과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입장 발표는 정부에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1987년 5월 6일 또 한 사람의 폭로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최초 함구령 지시를 내렸던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이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였는지 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 타블로이드지의 직원이었던 스콧 크레인에 해당 사건의 증언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것이 공개되며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됩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세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한 존경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당시 큰 화제가 되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UFO 사건은 제이콥스의 폭로 이후 자신 또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엮이게 됩니다. 그 뒤로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진실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한 책, 다큐멘터리 등이 만들어지며 진실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영상 또한 로버트 헤이스팅스가 만든 다큐멘터리 홍보용 영상으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 모두가 제이콥스의 주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영상들입니다. 제이콥스는 해당 영상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1964년 영상자료 모두가 회수되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정보자유법 요청 또한 소용없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2000년 7월 4일 세상을 떠난 플로렌스 맨스만의 편지 또한 그가 쓴 편지가 맞는지, 또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을 이용한 악질적인 행동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그의 가족들 또한 해당 사건과 UFO 영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 정부에서 UAP를 인정한 이후 2023년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첨단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 AATIP에 참여한 루이스 엘리존도 또한 기밀에 있던 해당 사건의 영상을 개인적인 권한으로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1964년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사무기 관련 장교와 공군 미사일 추진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로버트 살라스는 1967년 이와 같은 사건으로 미사일 10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점점 불어나는 목격자와 증언에도 미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며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로버트 제이콥스는 해당 사건은 모두 진실이라 주장하며 로버트 헤이스팅스, 로버트 살라스와 힘을 합쳐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며 다양한 책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날 있었던 UFO 사건을 무조건 거짓말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실은 로버트 제이콥스 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가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미 정부는 UFO를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어째서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73년 4월 13일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이날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UFO 동시 목격 사례이자 착륙 사례로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날, 충남 보령시의 낙동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코앞이었던 오후 12시 23분경 이날 4학년 1반과 2반의 학생들은 체력 검사를 위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4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은규 씨는 학생들의 체력 검사를 위해 함께 운동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은규 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운동장에서 살짝 벗어난 순간 학생들이 하늘을 응시하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은규 씨 또한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을 때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며 밝게 빛나는 은색의 비행물체가 화장실 바로 위 상공에서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인근 야산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그대로 사라졌고, 뒤이어 비행체 하나가 더 나타났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은 담임이었던 이은규 씨를 비롯해 운동장에 있던 학생 22명이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은규 씨의 주장대로라면 비행체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20m 정도로 상당히 근거리에서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선두로 날아간 비행체의 길이가 대략 2m, 뒤이어 날아간 비행체는 1m 정도로 은빛 섬광을 내뿜으며 고속으로 회전하고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운동장은 화장실에서 나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떠들썩해진 아이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이에 더 이상 체력 검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 판단한 이은규 씨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이 UFO라 판단한 이은규 씨는 해당 사실을 교감 선생님에게 보고한 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본 것을 칠판에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운동장에 있던 1반과 2반의 학생 모두가 공통된 그림과
나와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헛것을 보았거나 날아가는 새를 오인했다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고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증언에 분명 난생 처음 보는 비행체를 본 것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매우 상세하게 증언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최달령, 전병관 학생. 이 둘은 비행체가 화장실 위로 접근하기 전의 상황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순서로 빠르게 체력 검사를 마친 전병관 학생은 운동장의 외부 화장실로 가기 위해 소나무가 심겨있던 쉼터를 지나치고 있었고, 같은 시각 최달령 학생은 화장실에서 나와 뒤편의 공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채 다른 장소에 있었던 두 학생의 증언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 한 덩어리가 야산 쪽에서 떠오르더니 그 구름에서 작은 구름 6개가 떨어져 나왔는데 곧이어 다시 하나로 합쳐지더니 이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안에서는 럭비공 모양의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비행체는 제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더니 색깔이 은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 두 비행체는 학교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이내 방향을 바꾸어 소나무 숲 방향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은규 씨는 학생들을 각자의 반으로 돌려보내고 숙직실에서 증언을 종합해 정리하며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물체가 학교 금정산에 내려앉아 있어요. 이에 이은규 씨는 학교를 나와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장소로 도착했지만 UFO로 보이는 물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번에는 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던 교장 선생님 김종성 씨가 이은규 씨가 있던 산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은규 씨는 산에서 내려오며 혹시나 마을 주민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학교에서 비행체가 나타났던 비슷한 시각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빛나는 불덩어리를 보았다. 빛나는 물체가 연기를 뿜으며 학교 방향으로 날아갔다. 날아가던 비행체는 금정산 중턱에 잠시 착륙했다가 다시 날아갔다. 이은규 씨는 학생들과 자신이 직접 본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는 UFO임을 확신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문화교육부와 과학기술처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썬데이 서울에도 실리며 화제를 모았지만 카메라나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이라 영상과 사진이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목격담만으로 해석해야 했기에 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역시나 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교육부에서 또한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고 후속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5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회의론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금정산이라는 산이 학교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히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머리 위 하늘에 떠있는 물체의 크기, 높이를 측정할 만한 높은 건물 등과 같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빠르게 날아가는 물체의 높이 크기를 특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프닝 정도로 기록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당시 담임이었던 선생님 이은규 씨, 교장 선생님이었던 김종성 씨를 비롯해 낙동초등학교 학생 22명과 마을 주민 30명이 동시에 목격하고 증언에 상반되는 점이 없이 일치하는 매우 특별한 목격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낙동초등학교 하늘 위에 나타났던 비행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냉전시대 1970년 9월 8일 저녁 팽팽한 긴장 속 영국과 나토의 국가들은 소련의 항공기에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공군의 레이더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가 북해의 상공에서 포착됩니다. 미확인 비행체의 대부분은 소련 소속 비행기인 경우가 상당수였기에 이 비행체 또한 그러한 경우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미확인 비행체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링컨셔의 제5비행대 교환 조종사로 파견 나와 대기 중이던 미 공군 소속의 조종사 윌리엄 샤프너 대위가 BAC 라이트닝 전투기에 탑승해 출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0분경 문제의 비행체에 접근하는 중이라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교신은 끊어지고 전투기와 함께 그대로 실종되고 맙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실종된 위치를 주변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전투기를 포함한 샤프너 대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0월 7일 영국 해군이 플랜버러 헤드 근처 해저에서 샤프너 대위가 탑승했던 라이트닝 전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저 발견 3개월 후 인양 작업이 진행되었고 전투기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전투기는 놀라울 정도로 손상되지 않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투기 조종실에 있어야 할 샤프너 대위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샤프너 대위가 사라진 것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탈출의 흔적이 전혀 없고 전투기 조종석의 캐노피조차 개방되지 않은 채 샤프너 대위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매체에서 샤프너 대위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가 쫓고 있던 비행기가 소련의 비행체가 맞는지, 혹시 UFO를 발견하고 샤프너 대위만 납치된 것이 아닌지 각종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되었을 시점 출격한 것은 샤프너 대위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영국의 레이더에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된 직후 샤프너 대위 그리고 나토군 쪽에서의 전투기, 또 하나는 소련군 쪽에서도 이 비행체를 확인하고 출격한 것입니다. 북해의 상공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체 하나를 두고 영국, 나토, 소련 모두가 적기라 판단하고 출격한 것인데, 그중 위치상 가장 가까웠던 샤프너 대위가 미확인 비행체와 조우하고 그대로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영국 공군 측에서는 당시 기상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고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캐노피가 닫혀있고 탈출의 흔적이 없는 전투기 조종실에 분명히 있어야 할 샤프너 대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 중이던 토니 도드는 사건의 다음 날인 오전 8시 17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미확인 비행체가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샤프너 대위의 마지막 교신 중 푸른 원뿔형 비행체가 빠른 속도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교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해당 사건은 영국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모두 파쇄했다고 주장하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밀로 붙여진 채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미확인 비행체는 지속적으로 목격되었고 2002년 샤프너 대위의 아들이었던 마이클과 글렌이 사건을 공개하고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달라 영국 국방부에 공개 요청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8년 이상하게도 최초 국방부에서 파쇄했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런던의 국립문서보관소 UFO 부서에 보관되어 있었다며 사건의 자료를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토니 도드가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중 교신 내용 또한 공개되었는데 밝은 불빛의 미확인 비행체와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접근하는 중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샤프너 대위가 쫓고 있던 미확인 비행체는 흔히 생각하는 외계인의 UFO가 아니라 당시 영국 공군과 나토에서 시행한 기밀 작전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련의 비행기가 접근하면 얼마나 빨리 추적하고 도달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북해 상공에 떠있던 초계기 셰클턴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UFO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조종실에서 사라진 샤프너 대위의 실종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도드는 영국 공군은 UFO가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있으며 영국의 국방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상 악화 그리고 조종 미숙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지만 샤프너 대위의 실종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미확인 비행체를 추적하던 윌리엄 샤프너 대위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남동쪽으로 약 22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루아. 이곳에 있는 아리엘 학교의 학생 62명은 UFO 사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역대급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1994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쉬는 시간 학교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은 하늘에서 처음 보는 형태의 비행체가 학교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 매점에서 자원봉사 중이던 학부모 앨리슨 커크먼은 다급하게 달려오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린 듯 보였으며 그중 루크라는 학생이 학교 운동장 바로 너머에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가 있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회의를 끝마친 교사들에게도 겁에 질린 채 학생들이 뛰어와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은 일단 학교 운동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학생들은 겁에 질린 듯 패닉에 빠져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의로 인해 1시간이 훌쩍 지나 상황은 모두 종료된 상태였기에 당시 교사들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이라 여기고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며 이에 다음날 17일 상당수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아리엘 학교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며 짐바브웨 국영방송 ZBC의 라디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당시 아프리카 내의 여러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종군 기자로도 활약한 BBC의 짐바브웨 특파원인 팀 리치는 9월 19일 학교로 방문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중 학생들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날 UFO를 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1994년 9월 16일 오전 10시경 갑자기 나타난 은색의 비행물체 3대가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하며 학교 방향으로 접근하더니 그중 한 대가 학교 운동장 철책 너머 200m 정도 떨어진 덤불과 작은 나무들이 있는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곳은 뱀과 독거미로 인해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직후 그 방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학생들은 1m 정도의 신장에 긴 머리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형상의 생명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큰 눈을 가진 이 생명체는 학생들과 눈이 마주쳤고 이를 본 학생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학생들을 바라보던 이 생명체는 순식간에 비행체를 타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건을 당시 모여든 학생 약 60명이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들은 뮤폰 소속의 UFO 연구가 신시아 하이드가 9월 20일 찾아와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직접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팀 리치와 하인드가 인터뷰했던 학생들의 증언은 모두가 한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당시 운동장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몰려들며 일찍이 현장에 도착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부터 늦게 도착해 외계인 혹은 떠나가는 UFO만 본 학생들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보아도 그 과정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던 팀 리치는 분쟁 지역에 관련된 내용은 다룰 수 있지만 아리엘 학교의 UFO 사건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존 맥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해 12월 2일 아리엘 학교로 찾아온 존 맥은 팀 리치와 함께 다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외계인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앞으로 다가온 외계인은 당시 8살이었던 에밀리와 리셀에게 정신적 교감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텔레파시는 음성의 형태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그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통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인간들의 발전된 기술에 따라 동반되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 같았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의 모습,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의 모습, 기술 발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해 파멸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지구 밖에서 찾아온 그들은 이러한 순간이 오기 전 인류에게 남기는 엄중한 경고 같았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모두가 일치하는 증언에 따라 존 맥은 이 사건은 사실일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존 맥의 경우 이 사건을 통해 UFO 사건에 깊게 파고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리엘 학교 UFO 목격담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한 결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판단된다며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리엘 학교는 UFO의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당시 학교의 교장이었던 콜린 맥키는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일치하는 증언과 그림을 본 순간 무언가를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목격담에 대해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라는 회의론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론자였던 브라이언 더닝은 당시 UFO는 아프리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고 아리엘 학교 사건이 있기 전 9월 14일 러시아에서 발사한 위성 코스모스 2290의 발사체 제니트2 로켓이 재진입하며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UFO로 오인한 상황이라 이를 통해 짐바브웨 전역에 유행처럼 퍼진 UFO 열풍에서 찾아온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제는 성인이 된 목격자들이 미국 LA에 모여 당시 그날을 회상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은 그날 본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무려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시달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며 일관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회의론적인 의견에 반박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들 또한 결국 그날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존 맥의 경우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주위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학생들의 목격담에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리엘 UFO 사건을 접한 이들에게는 외계인의 존재에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아리엘 학교 62명의 학생이 목격한 비행체와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학생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브라질의 마라냥주 상루이스에서 약 30km 떨어진 크랩 아일랜드. 1977년 4월 25일 4명의 목수는 나무를 모으기 위해 배를 타고 크랩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섬은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강이 범람하는 경우가 잦은 지역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당일 작업을 진행하던 4사람은 어느덧 높아진 수위로 인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음날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그날 하루 섬에 머물기로 합니다. 오후 8시경 잠에 들었던 이들은 오전 5시 목수 중 한 명이었던 아폴리나리오의 통증을 호소하는 신음에 아우레리아노와 피르미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폴리나리오는 몸에 화상을 입은 채 고통스러워했고 그 옆에 누워있던 호세 또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다음날 겨우 섬에서 빠져나온 이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아폴리나리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새벽 밝은 빛으로 인해 눈을 뜬 순간 강한 빗줄기가 내리쬐더니 직후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호세는 심한 화상과 함께 고혈압 뇌졸중 탓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7년 4월 29일 마리냥주의 지역신문사 조르날 페케노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크랩섬 사건이 기사화되기 이전 상루이스의 지역 뉴스 방송사 측으로 이미 이상한 빛을 내는 물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수백 건의 신고가 쇄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7월 10일 크랩섬에서 약 260km 떨어진 파라주의 비제우를 시작으로 후루파티, 우루마조, 이타수 등에서 밝은 구체의 물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빛나는 물체에서 날아온 빛으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10월 18일 오후 6시 45분 벨럼에서 99km 떨어진 비지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란 불빛의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UFO 사건은 최초 크랩섬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며 이에 따른 사상자가 무려 4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점점 광범위하게 퍼지는 해당 사건에 지역 주민들의 공포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콜라레스에 위치한 브라질 공군은 1977년 10월 20일부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1차 조사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한 브라질 공군은 공식적으로 집단 히스테리라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이후 한동안 UFO 목격담과 이에 따른 사상자가 마라냥주와 파라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더니 어느 순간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80년에서 90년대 초 보안이 허술했던 틈을 타 브라질 국립문서 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기밀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는 해당 현상의 사건 파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라토 작전 1977년 10월 22일 콜라레스 지방 오후 8시 15분 고도 1200m에서 비행 중이던 초음속 비행체 붉은색의 한정되지 않은 형태 11월 1일 오후 7시 고도 2000m에서 시속 800km에서 초음속으로 속도 변화 노란빛의 원반형 11월 8일 오전 5시 21분 고도 500m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다 사라짐 붉은빛의 원형 등 브라질 공군은 1978년까지도 사건 조사를 진행했었고 총 284건의 UFO 관측과 유출된 관련 기밀 문서만 총 2000페이지에 사진은 500장이 넘었습니다. 이 기밀 자료는 1984년 당시 1977년 사건을 조사 중이던 브라질 공군 사령부 아이코말의 정보 요원이었던 플라비우 코스타가 기밀 자료를 유출하게 되고 레비스터 UFO의 편집자로 일하던 아데마르 호세 게파르드가 1991년 공개하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는 비지아의 한 마을에서는 날아오는 발광체로 인해 한 번에 39명의 주민이 1도 이상의 화상과 천공 자국, 마비 증상 등을 보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레비스터 UFO의 편집자 게파르드와의 인터뷰에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이아도솔에서 야간 감시 중 직경 약 30m, 높이 약 200m의 거대한 UFO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은빛의 원뿔형 비행체에서 아래로 노란빛을 방출하더니 이내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당시 프라토 작전의 총책임자 위랑에 홀란다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임무를 맡을 당시 외계인 UFO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접근했지만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본 주민들의 목격담과 사상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아도솔에서 UFO를 직접 본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라토 작전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UFO 현상이라 확신한다고 이야기한 홀란다는 인터뷰 내내 기밀을 발설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또 해당 사실을 묵인하는
정부에 회의를 느낀 홀란다는 용기를 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끝나고 약 3개월 후 위랑의 홀란다는 자택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의 추가적인 수사 요청에도 정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죽음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진실을 알려달라 요청 중이지만 현재도 브라질 정부는 이에 침묵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브라질은 UFO 목격담과 미확인 생명체와 접촉했다 주장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에서 또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결국 이례적인 유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4년 브라질 UFO 위원회가 주도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정보 공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2008년 5월 5일 법무부에서 협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권한다는 내용을 국방부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프라토 작전의 이미 유출된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들은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명목상 공개되어 있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기밀이 해제된 다른 문서 파일과는 달리 보통의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도 프라토 사건은 공식적으로 집단 히스테리 정도로 남아있지만 내부 고발자를 포함해 다수의 지역 사람들에게 목격된 UFO 현상으로 앞서 새벽 까마귀 채널에서 영상으로 제작했던 1946년 같은 브라질에서 발생한 UFO의 광선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알려진 사건의 연장선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프라토 작전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유출로 공개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브라질 정부의 침묵으로 모든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67년 10월 4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셀번 카운티의 작은 어촌마을 쉐그하버 저녁 11시 20분경 베링턴 패시지의 경찰서로 쉐그하버 항구 근처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15분 후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항구에는 이미 추락 사고를 목격하고 놀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에도 멀리서 가라앉고 있는 비행체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기에 이들은 구조 작업을 위해 추가로 구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멀리서 4개의 주황색 불빛이 항구를 향해 저공 비행하며 다가오더니 해안가에서 약 500m 떨어진 바다 위에 잠시 떠 있다가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큰 폭발을 일으키더니 추락하듯 순차적으로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분명 폭발이 있었음에도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체는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어선과 함께 해양경비대의 수색 작업은 새벽 3시까지 이루어졌고 구조수색에서 생존자는 물론 추락한 비행기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10월 5일 아침이 되어 NORAD 북미항공 우주방위 사령부에 수색에 참여한 헬리팩스의 RCC 구조대 요청으로 해당 시간에 비행 중이던 민간기, 군용 항공기 등을 포함한 모든 비행기를 문의했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실종된 비행기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어서 10월 7일 애틀랜틱의 해군 잠수부대가 파견되어 쉐그하버의 인근 해저를 모두 수색했지만 작은 파편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려옵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보기에는 당시 바다 위로 추락하는 물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기 전 쉐그하버 방향 3번 고속도로를 따라 순찰 중이던 상황에 이미 하늘에 있는 불빛을 목격하고 얼마 뒤 출동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론 파운드 순경은 불빛을 깜빡이는 한 대의 항공기가 쉐그하버 항구 방향으로 비행 중인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무전을 받고서 자신이 보았던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 NORAD의 항공 레이더에 쉐그하버와 그 주변을 비행 중인 비행기는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오후 7시 15분 헬리팩스 국제공항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에어 캐나다 305편 비행기의 부기장 로버트 랄프는 직사각형의 물체를 발견하고 기장이었던 피에르 가르보누에게 이를 알립니다. 이상한 비행체는 여객기와 평행을 이루며 비행하더니 7시 19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두 차례의 큰 폭발과 함께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관제실로 보고합니다. 이는 사건 당시에 쉐그하버에서 보았던 주민들의 소리 없는 큰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해군 소속의 레오 하워드 머시 대령은 사건 당일인 1967년 10월 4일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의 삼브로 섬 부근에서 쉐그하버 쪽 방향에서 비행 중인 빛나는 물체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10월 7일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의 대형 신문사 크로니클 헤럴드에 UFO가 목격되어 수색 중이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당시 오타와에 주둔 중이던 공군에서도 해당 사건을 전달받고 수색에 참여했지만 10월 9일 해군 측에서 사라진 UFO의 집중 수색을 중단한다고 알려오며 사건이 종료됩니다. 수색에 참여한 해군은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아마도 주민들이 잘못 본 것이란 입장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일치하는 증언과 에어 캐나다의 305편 비행기, 경찰, 민간인 등 많은 사람이 각자의 장소에서 UFO를 목격한 것으로 볼 때 분명 쉐그하버 바다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쉐그하버의 UFO 사건은 1947년 7월 특별할 것 없던 미국의 시골 마을 로즈웰에서 UFO 사건이 크게 흥행하는 것을 보고 조용한 어촌 마을 쉐그하버에서도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마을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이름만 언급되고 사람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해군 소속의 레오 하워드 머시 대령은 군과 관련된 소속이 확인되지 않고 소개하는 언론사마다 어떤 곳에서는 업으로 언급되는 등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분명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쉐그하버는 현재도 이 사건을 계기로 UFO가 출현한 지역으로 알려지며 이와 관련된 관광 사업에 힘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967년 10월 4일 쉐그하버에 나타난 UFO는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나타나야만 했는지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날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쉐그하버 UFO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